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백생태연구소 부소장을 맡으면서 오늘은 생명을 노래하는 숲기행 대표로 참석한 그리고 사회를 보게 된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꿀벌이 멸종하면 곧바로 인류도 멸종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가치나 중요도가 엄청 큽니다. 식물은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식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수분이라고 하죠. 물의 도움을 받는 수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도움을 받는 풍매화, 또 새의 도움을 받는 조매화, 곤충의 도움을 받는 풍매화가 있습니다. 충매화, 이중 충매화는 나비나 꿀벌의 도움을 받은데 특히 꿀벌의 수분은 그 가치가 워낙 커서 돈으로 환산하면 2,650억 달러, 또 하나로 하면 300조로 전 세계 식물의 수분 중 30%를 꿀벌이 담당하고 있답니다. 만약 꿀벌이 멸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종의 식물이 죽고 그 다음에는 수백만 명이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또 야채의 3분의 2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인류도 멸종합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회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가깝게 살고 있는 강주의 동식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2021년 인문포럼 터무니로 읽는 빛고울 강주의 첫 주제, 강주의 동물과 식물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특별히 김세진 강주 생명의 숲 전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합니다. 김세진 전 처장님은 지금 현재 산림청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 인증 자문단, 그리고 전 강주광역시 생태경관 심의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현재는 강주광역시 도시공원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식물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동식물의 이야기를 통해 빛고울 강주의 서식처가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지, 또 특히 강주를 오랫동안 품어준 노고수들이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회복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세진 전 처장님을 모시고 강주의 동물과 식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은 나주지만 광주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계속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2021년 인문포럼 터무니로 읽는 빛고울 광주의 동물과 식물 주제인데요. 터무니라는 그 광주에 어떻게 보면 텃자리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 주제로 광주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동물과 식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요. 저 개인적으로 해남 미왕사에 봉사를 좀 다니고 있는데, 여기 미왕사 뒤에 있는 달마산 3월 말 4월 중순경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은사님이 항상 하셨던 논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입장이어도 제가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는 논어의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터무니라고 우리 인문학 주제가 그렇게 되는데요. 빛고울에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광주의 그 디론소령이 광주시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돌아가신 회원 박선홍 선생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서 제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론소령이 사직공원에 올라가서 광주를 봤을 때 광주가 숲의 덫인 아름다운 도시라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터무니에 털을 잡아 있던 나무들이라든가 동식물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광주천을 따라가다 보면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흔적들을 좀 더듬어 가면서 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학동에 전남대학교 의대병원 안에 있는 느티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5대 광역시, 5대 자치구에 있는 그 오래된 나무들, 그 다음에 광주천에 살고 있는 동물, 그 다음에 새들 관련해서 좀 오늘 인문학 기행을 좀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남는다는 말처럼 광주에 있는 노구수 큰 나무들이 광주의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가면 그 노구수가 있는 마을에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거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텃새로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새 중에 하나가 까치입니다. 그래서 까치 작자가 있는데요. 광산구 삼도동에 가면 삼도동 장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까치가 많다고 그래서 마을 이름에 까치 작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까치가 굉장히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치가 일부 일처제고요. IQ가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길조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과수원을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과일을 쪼아먹는 아주 골칫덩어리 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까치가 전래된 그 이야기를 보면요, 일본의 까치는 임진왜란에 참여한 큐슈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그 유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인데, 거기 사가현에 사가 송주가 나베시마 나오시기가 임진왜란 때 참여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까치 일본 돌아갈 때요 8마리와 한 쌍을 가지고 가서 큐슈 지역에 번식을 시켜서 일본의 까치는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류학자들이 그 까치를 잡아서 유전자를 조사했더니 전라남도의 나주 지역, 강릉, 구미 지역에 있는 까치와 유전자가 동일해서 이 지역에 있는 까치들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까치는 1989년도 일간 스포츠가 창간 20주년 기념행사로 아시아나항공이 그때 제주도 취항을 했거든요. 그때 까치 53마리를 갖다가 방사를 했는데 지금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서 제주도에서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돼서 한 마리 포에 그런데 아마 포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 농가에 피해를 너무 많이 줘서요. 울릉도에는 1991년도 경상북도에서 까치 34마리를 방사를 했는데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울릉도에서는 번식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의 푸른길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박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조리란 말은 완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투리로 쓰는데요. 그 연세 지금 60, 70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 메조리 동박새를 잡아서 겨울 내내 같이 외환용으로 기르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 감탕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림동에서 좀 이따 볼 호랑나무도 감탕나무인데, 감탕나무 껍질을 벗겨서 돌로 짓지어서 놔두면 거기서 본드 성분이 나옵니다. 그거를 동백꽃이 펴 있는 가지에다 걸쳐 놓으면 동박새가 동백꽃의 꿀을 빨러 왔다가 거기 앉으면 다리가 붙어서 못 날아가요. 그러면 그걸 잡아서 세 장에 넣어서 겨울을 같이 어떻게 보면 외환용으로 기르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그거를 자연에 방사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도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동박새 메조리 오고 겨울철을 보냈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봄철에 만나는 그 새들 중에 다 아실 거예요. 뭐 꽁, 그다음에 까투리. 저희들이 속담에 꽁 대신 닭이란 말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처갓집에 갔을 때 장모가 씨암탉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
설날 떡국에 꽁 대신 닭을 넣는데 저는 그렇게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꽁보다 닭이 더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닭을 잡아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기와 까투리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를 꺼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 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오색 딱따구리. 참고로 사진은 제가 생태 공부를 같이 하시는 초등학교 정년을 하셨던 홍철희 선생님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오색 5가지 색을 가진 딱따구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딱따구리, 그 다음에 가장 딱따구리 중에서 쇠딱따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자가 들어가는 것은 작다는 뜻입니다. 쇠물풀에 쇠물딱. 예, 그래서 청딱따구리가 봄철이 되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공원에서 자주 관찰이 가능한 텃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원앙. 예. 우리가 지금도 아마 결혼한 분들한테 원앙금침, 여기냐면 굉장히 다산을 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애를 많이 낳으라는 뜻에서 원앙금침을 해주는데 요즘에도 그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가 기후변화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가운데 있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여름 철새를 가지고 확인을 가능한데요. 물총새는 원래는 겨울에는 동남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광주 쪽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온도가 겨울철 온도가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해서 안 날아가고 관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인데요. 이 팔색조는 원래 제주도 쪽에서 번식을 했는데 요즘은 계속 올라와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주대학교에서 도곡 온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노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도 제가 팔색조 번식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거기서 서식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광주 시내권에서도 팔색조가 번식하고 팔색조가 지금 수원까지 올라가서 번식하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백로, 쇠백로, 중대백로, 대백로. 이 백로들도 저기 철새인데 동남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겨울철을 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댕기, 해오라비. 광주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텃새 개념, 터무니를 안고 가는 그런 새들이 광주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입니다. 광주천에서도 관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천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하수 정말 처리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지원 2교입니까? 거기서 물을 방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물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먹이가 풍부하니까 광주천에 수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천연기념물이면서도 그만큼 광주천의 환경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지표 동물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잘 이게 수달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에 많이 볼 수 있는 담비입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인데요. 지금 최상의 포식자 담비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라니도 사냥을 하고 그러는데 관심 있으시면 산장 가시다 보면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자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다람쥐 천연기념물인데요. 제가 좀 전에 그 팔색조를 봤던 곳에서도 하늘다람쥐 서식을 확인했을 정도로 그만큼 광주가 광주 변두리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관련해서요. 이 식물들은 한 자리에 있으면 옮겨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터무니를 가지고 그 터에 계속 200년, 300년, 400년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고 민속 문화를 퍼뜨리는 구심점 역할을,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식물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흥나로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그 식재됐던 편백나무 조림지에서 제가 밑에서 한번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러분들도 숲속에 들어가시면 한번 누워서 스마트폰을 한번 찍어보시면 나무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위에서 아래를 봤는데 반대로 밑에서 위를 한번 보시면 세상이 재밌게 보입니다. 예, 먼저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앞에 가시면 고정희 시비가 있습니다. 상환요원을 위하여. 왜 이걸 했냐면 고정희 시인이 해남 분이신데요. 고정희 시인 삼산면 생가에 가면 거기가 송정마을입니다. 소나무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 고정희 시인 생가 뒤에가 뒷동산이 다 소나무예요. 그래서 아마 그 소나무의 영향을 받으셔서 시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한 800m 가면 김남주 시인 또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나무는 곰솔입니다. 해송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요 나무는 볼라벤 때 태풍 피해로 고사를 해서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큰 나무인데 이 나무에 영향을 받아서 시인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광주의 남구에 광주 시내에 곰솔을 볼 수 있는 게 평동초등학교 안에도 있고요. 무양서원 안에도 두 그루가 있고, 여기는 진월동 고원 하이플러스 2차 옹벽 옆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육 환경은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인간의 그 입장으로 편리함을 추구해서 이 나무의 그 생사를 그래서 고사시킬 게 아니고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어쩌면 장소성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생육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계속 자랄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소나무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기 벽송사에 있는 도인송을 제가 스마트폰 밑에서 찍은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소나무는 그냥 이름이 소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에 일본 용어인 적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마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조중응이라는 농산공부 대신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소나무는 소나무. 그래서 일본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에서 소나무를 볼 수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기 충장사 가는 길에 있는 우남소원 옆에 그 밑에 그 동네 화엄불악에 가면 북구 보호수로서 당산나무인데요. 12당산 중에 한 그루인데 굉장히 우람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주에서 볼 수 있는 소나무 중에 테에다 소나무입니다. 이거 미국 남부 수종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요 뒤에 요 이제 학교는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4년도에 식재가 돼 있는데 흉고가 361입니다. 엄청 큽니다. 빨리 자라는 속성수 이파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전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이 장소에 있다가 지금 나주 삼포면으로 옮겨갔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소나무들이 지금 남아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동에 있는 느티나무인데요. 이 느티나무 보시면 전남대학교 병원 군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석이 하나 있는데요. 예, 천년
왕골, 동강 신익전 선정비. 이게 어떻게 보면 화순에서 광주로 오는 길에 금남로 해서 유동 그 길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큰 줄나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여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기념물 제19호인데 이런 것들에도 역사를 안고 있는, 광주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후손들이 잘 보호를 하고 가꾸면 여기에서 나온 민속 문화들이 지금 후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문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의 모태는 나무들이 자라는 숲이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 한 그루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상징성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진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독동에 있는 덕산에 있는 느티나무인데요. 지금은 이 모습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사람의 시각으로 편리함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고 원형을 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이라는 게 보시면 통학혁명군들이, 통학농민군들이 나주성을 함락 못하고 손화중 부대가 이곳에서 잠시 진을 치고 광주 쪽으로 들어왔던 데고, 그 다음에 영산강에 그 돛담배들이 다닐 때 뱃사공들이 요 나무를 보고 키를 몇 도로 꺾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등대 역할을 했던 그런 나무들인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400년이 넘은 느티나무인데 나무의 생육을 어떻게 되든 인간의 편리함만을 쫓다 보니까 공사가 잘못돼서 이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토했던 흙들을 걷어내고 있는데 수세는 회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칠전 마을에 있는 월남동 500년 된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당삼 나무인데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광주 구석구석에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태촌동에 가시면 여기 이제 대지마을이라고 그럽니다. 대지마을에 하촌, 중촌, 상촌에 다 당산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람한 하촌마을의 당산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 데크가 깔려 있는데요. 신발 신고 가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혼이 납니다. 그래서 맨발 벗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을 주민들이 관리도 잘하고 있는 그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광주에 역이 2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장성 방향으로 가는 산암역, 지금 호남대학교 그 부근입니다. 또 하나는 서방 쪽에 있는 경양역. 근데 이 그 산암역에 요런 느티나무 후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민속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산제를 못 지낸 장소가 많은데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문화운동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기 보시면 천연기념수, 여기 보시면 이 마을 출신 제일동포가 채판수라는 분이 요 후계목을 심고 천연기념수라고 해서 후계목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광주 생명호수에서도 2017년 7월 달에 남구 도동마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느티나무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에다가 당산목, 그 전에 당산제를 지냈는데 당산나무가 고사됐다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당산나무의 격을 부여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비석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흉고 102, 수고 7m. 이게 이제 역사로 계속 남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느티나무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량수전의 배흘름 기둥,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찰에서 쓰는 구시. 예. 느티나무는 한문으로 느티나무 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나무 목변에 거북구자. 근데 우리가 회화나무고 괴목하고 같이 씁니다. 근데 그거는 분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광주에서
마을숲의 원형을 유지하는 마을숲들이 있는데요. 임곡 가는 길에 명도동 대명동천이라는 광산구에 그 동천이 많습니다. 신선이 사는 동네라는 뜻이죠. 명곡마을 마을숲 모습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마을이 안 보여요. 이 소나무 숲 때문에. 그래서 그 비보숲, 어떻게 보면 숲정이 비보숲, 그런 마을의 기운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밖에서는 마을이 안 보이게 하는 그 기능, 우리 선조들이 그런 그 풍수지리 사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마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가까이서 찍으니까 동네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나주오시 집성촌인데, 그래서 그 안에 500년 넘은 팽나무, 광주에서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 5대 가로수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때 광주에 팽나무, 은행나무 할 때 기준이 된 나무 중에 지금 이 팽나무는 아니었고, 그때는 조사가 안 돼서요. 그때는 지금 저기 첨단의 응암공원에 있는 그 팽나무를 기준목으로 삼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 가서 이 정도 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 5월을 기억하는 이팝나무입니다. 그래서 요 선정위원회를 해서 지금 5.18 국립묘지 그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나무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 그래서 뭐 은행나무, 느티나무 말들을 했는데 전남대학교 그 이정석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그 구술로 해주신 내용은 80년 5월에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주먹밥을 나눠 먹고 했던 그 공동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이팝나무, 하얀 꽃이 피는 이팝나무, 다른 말로는 쌀밥나무로 이밥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파 무렵에 핀다고 그래서 이팝나무라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나무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팝나무로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에 보면 이팝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팝나무를 멋있게 피는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데요. 그 중에 양송천 묘역, 거기 가면 큰 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그 다음에 대촌에 야평마을에 이팝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광주의 5대 가로수로 지정할 때 그 샘플이 됐던 도금마을의 이팝나무입니다. 그 바로 앞에가 도금제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춰 가시면 아주 그 제대로 개화된 이팝나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바로 옆 마을이 칠석동, 은행나무가 자라는 마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년 5월을 기억하는 나무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인간은 지금 평균 연령이 90세, 이거 남자 여자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5.18이 40년이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있는 그 80년 5월을 지켜봤던 나무들은 그거를 고스란히 나이테에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 나이테를 연구를 하면 그 당시에 무슨 기후가 되고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것도 지금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80년 5월을 기억하는 나무 중에 한 그루, 회화나무입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없어졌죠. 전남도의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시각에서 나무는 생각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호흡을 못하니까 죽죠.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하도 공사를 하는데 이 와이어줄을 여기다 감아놓고 공사가 끝나면 풀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마감을 해서 나무 속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1인 그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2012년 6월 21일 날 찍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항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파냈는데 나무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2012년 8월 28일 날 볼라벤 때 이게 뿌리째 뽑혀서 날아갔습니다. 요때 광주에서도 아까 했던 고정희 시인의 송정마을의 곰솔도 요때 그 뽑혀 나가서 죽었고, 장흥 관산의 장천제 앞에 있는 태고송 소나무도 볼라벤 때 죽었고, 광주의 광산구에 있는 그 정자를 상징하는 소나무도 그때 죽었고, 그래서 그때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물론 이거는 자연재해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으면 태풍에 지주대만 세워졌어도 뽑혀 나가지는 않았죠. 저희들이 그런 관리만 좀 잘하면 되는데, 아직도 오래된 나무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적다 보니까 많이 죽는 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요즘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나무들도 관리만 잘해주면 오래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그 다음 날 다시 심어서 수관 주사를 놨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진 보면 상당히 이런 그 식물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웃음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죽은 나무에 수관 주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후계목을 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도 심은 건데, 요거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자라던 거를 이제 후배가 좀 갖다 심읍시다 해서 심었는데, 요때 보시면 굉장히 작았어요. 젓가락 굵기 이 정도 작았던 건데, 진짜 후계목이 있었는데, 진짜 후계목은 일곡지구에서 이제 심어놨죠. 좀 더 크라고. 그래서 1년 만에 이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진짜 후계목은 아직은 일곡지구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게 진짜 후계목입니다. 후계목이고, 여기가 사람들이 지금도 광주 시민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진짜 후계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요. DNA가 이 지금 고사된 회화나무고 여기 있는 나무고 DNA가 똑같습니다. 광주시에서 산림청 쪽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요 후계목을 용달하시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우연하게 그 밑에 씨앗을 주워다가 심어서 후계목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갔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쪽에 후계목이 있습니다. 요쪽에. 그래서 보면 제가 가서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나무인데 여기다가 프랑카드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령 이분들이 몰라서 하더라도 이거를 아시는 시민들이 있으면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니까 여기다 걸지 않도록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전당 내에 80년 5월의 그 현장을 고스란히 지켜본 나무 지금 두 그루 있습니다. 미국 느릅나무고 가죽나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호소로 된 은행나무입니다. 이것도 좀 생육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요 총탄 자국도 발견됐죠. 여기 다음에 민원실의 옆에 인디안 노지 소나무 있고 독일 가뭄인데 요 옆으로도 몇 그루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생육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80년 5월을 상징하는 나무들인데, 이 나무가 죽으면 해안나무처럼 80년 5월의 기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좀 계속 보호를 하고 보존을 했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5대 가로수 중에 하나였던 회화나무, 이 모수가 이게 샘플되는 나무가 그전에는 조사가 안 됐었는데, 광산구 임곡 원임곡이란 동네에 죽산박씨 종갓댁에 500년 된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임곡에서 원임곡이라고 그 임곡 성당 그 바로 옆에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오래된 회화나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화나무가 7월달에 꽃이 피고 여기서 남가일몽이라는 한자 수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는 과거 급제자한테만 심을 수 있는 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기가 됩니다. 가로수로도 심고 종원수로도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하얀 꽃은 천연염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 향교 내에 측백나무 보호수가 있는데요. 원래 두 그루, 동제 서재 앞에 있었는데 한 그루는 고사됐고 한 그루만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설에 저기 측백나무 가지를 삶아 먹으면 몸이 건강하다는 속설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모르게 가지 꺾어서 다려서 드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인의 기운을 받는 나무 중에 하나가 측백나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향교에 있는 나무 반드시, 그래서 공자와 은행나무는 동격입니다. 은행나무가 있으면 공자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으면 진시황이고, 잣나무가 있으면, 그래서 그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동격이 돼서 그렇게 중국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덤가에 심는 나무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곡초등학교 후문에 보면 이제 침산이라는 동네인데요. 보시면 주염나무라고 있습니다. 콩가인데 이것도 동학 농민군들이 나주성 함락을 못하고 쫓겨왔을 때 이 침산 지역에서 쉬고 있는데 나주에서 왔던 광군한테 여기서도 대패해서 저쪽 임고까지 쫓겨갔다는 내용 기록들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염나무가 가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약재로도 쓰는데요. 지금 가시면 꼬투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나온 나무인데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조울추가 없었기 때문에 요 주염나무 씨앗의 무게가 일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의 다이아몬드 캐롯의 오온이 이 나무 열매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한 그루입니다. 그 무환자 나무인데요. 여기 나무 이름처럼 환자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은, 이 나무 껍질은 천연 비누기 때문에 지금이 또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빨래비누 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 까만 씨앗이 들어있는데요. 석가가 그 살아생전에 목환자경에, 불설 목환자경에서 기도를 하려면 이 그 무환자 열매로 염주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면 정신이 맑아진다,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꼭 무환자 나무로 염주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염주를 만드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나무로서 많이 깎아서 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성당에서 묵주 만들 때 해민성당 신부님이 아이디를 내셔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의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해민성당 신부님이 해민성당 안에 그 신유박해입니까? 그때 그 천주교인들을 교수형했던 나무가 호야나무라는 회화나무인데 그게 잘못 알려져서 그게 무환자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 씨앗으로 묵주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된다. 어찌 됐건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무환자 열매입니다. 원래는 회화나무 씨앗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해미성당에서 무환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걸 만들어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담양에 이거 다 아시죠? 메타세코이아 가로수인데 광주의 터무니를 기억하는 나무 중에 하나여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담양 메타세코이아 가로수는 이게 광주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요 알더라고요. 광주공원에 사마식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지금 광주공원에 사마식물원이 있는 요 식물원에서 담양에 있던 메타세코이아, 남이섬에 있는 메타세코이아들이 여기서 삽목을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치대 앞에 가시면 지금 이제 메타세코야 한 그루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자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쪽에 분포된 메타세코야 종주목 모수. 그래서 요거를 하셨던 이정석 교수님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이고 조금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이름도 좀 틀리고요. 그래서 묘목을 이정석 교수님은 100그루인데 여기는 10그루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석 교수님이 은단풍 씨앗 한 가마니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kg 될 겁니다. 은단풍 씨앗 한 가마니와 요 메타세코야 묘목 5그루고 교환을 해서 심어서 전남대학교 내에 뭐 장성 그 실습님이나 다 심으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담양에 여기 보시면 아까 지금 은단풍 그 씨앗 한 가마니인데요. 1930년대에 은단풍 씨앗 한 가마니가 피아노 한 대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단풍이 좀 이따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2월달에 꽃이 피어서요. 5월달 되면 그 씨앗 프로펠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서 가을 되면 1m 정도 크니까 굉장히 큰 속성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 군에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 그 단풍나무에서는 물이 맛있는 물 나오잖아요. 사슴벌레가 많이 살아서 가운데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풍이 불어오면 부러져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전남대나 조선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담양에 심어진 나무 내력은 1972년 요거 당시에 그 이거를 공사를 하셨던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생존에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직접 현장 가서 답사도 했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24호선 군청에서 금성면 온울리 구간 5.2km 5년생 군원 흉고입니다. 4cm 수고 2, 3m니까 좀 더 크겠죠 저보다 1300번 이 당시에 이렇게 심었는데요. 묘목 가격이 1710원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50원이었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 그 당시에는 5급 공무원입니다. 한 달 급여가 7,200원 할 때 그 담양에 심어진 메타세코야 한 그릇 값이 1,710원. 굉장히 비싼 나무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돈 된다고. 여기 보시면 꽃꽂이입니다. 삽목이 10cm 된 게 1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50원이었으니까. 예. 그 나무가 굉장히 비싼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광주 터무니를 해서 광주에서 퍼져나간 나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은단풍 나무입니다. 양림동에 가시면 우일선 선교사 사택 앞에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시면서 원예학자였기 때문에 미국의 자기 고향에서 나무 3종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양림동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나무 중에 하나가 은단풍. 여기 보시면 요 당시에 있었던 충현원의 그 목사님이 유해랑 목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 나무 공부할 때 아마 여기가 2002년도 정도 될 겁니다. 겨울에 그 당시에는 거의가 생육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그래도 살아는 있었습니다. 여기가 집에서 나온 그 머리에 뿔이 달린 앵무가 집에서 탈출을 해서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여기 이제 제가 직장에서 잠시 요거 이제 취재차 나왔었는데 요때 요 이후로 지금 공식적인 기록은 문화관광 해설사들이나 양림동에 사신 분들은 이거 벼락에 낙뢰로
뭐 고사됐다고 그러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까쯤에 갔을 때 그 일주일 후인가 갔을 때 그 밑에 그 저기 쌍용 코란도가 하면 맞을 겁니다. 무소가 있었는데 요 바로 밑에 있었는데 가지가 부러져서 운전석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차 주인이 호신대 측에 뭐 피해 보상이나 뭐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후인가 이 나무가 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낙뢰에 의해서 고사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그 봤던 우일선 선교사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제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가? 그분들이 나무가 고사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요 나무를 내가 어렸을 때 이 나무에 그네를 매달고 그네를 탔던 나무니까 이 나무를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주라. 근데 유지재단에서 노를 합니다. 우리가 잘 보호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2013년도 돈 들여서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2015년도에 포크레인 갔다가 썩으니까 갖다 버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거기 사택을 유지재단에 기증할 때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적인 목적, 선교적 목적으로 기증을 했는데 그 후손들이 와서 내가 그 가져가겠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나무니까 했는데도 우리는 그 유지재단 쪽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포크레인을 파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 우일선 선교사의 자녀분들은 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통째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은단풍이 아까 말씀드린 2월 달에 꽃피는 겁니다. 여기가 수피하여고 지금 저 호랑가시 나무 옆에 텐스장이 있는데 은단풍 세 그루가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팔이 부러져서 기독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기계음 엔진톱 소리가 나서 갔더니 세 그루 관리가 힘들다고 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계신 분들은 글쎄요. 나무가 많은 학교는 학생들의 그 EQ 지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관리가 안 되니까 세계적으로 학교에 있는 나무 가지치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제 잔재인데 그걸 왜 굳이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380한 6 나오죠. 둘레가. 이거 5분도 안 돼서 엔진톱으로 베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림동 지금 선교사들 묘지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심었던 은단풍은 이제 흔적 없이 다 고사됐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호신대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 소유인데 거기보다도 이거는 공공의 재산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양림동산은 광주 시민들의 이미지 숲이기 때문에 공공 자산이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광주 양림동에서 터무니에서 전국에 퍼졌던 나무 100칸, 호도나무입니다. 보시면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칸으로 만든 파이. 몇 년 전에 양림동에서 파셨는데 요즘은 안 파시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양림동에서 퍼져나갔던 후코도. 네로 왕제가 가장 좋아했던 견과류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단단해서 이것도 몇 그루 없습니다. 양림동에서 지금 2그루가 남아 있고 여기 보시면 광주 전남 쪽에서 5종류의 호도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게 후코도, 여기 있는 게 우리 토종 가래, 추자라고도 그러죠. 여기 있는 게 호도, 오랑크에 쪄서 호도입니다. 여기가 장흥에 있는 귀족호도, 여기가 미국 뉴지애나산 피칸, 여기가 양림동 겁니다. 미국 거에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심 있으시면 계량종을 해서 요거 많이 팝니다. 묘목.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세 그루 나무를 가져다가 번식을
보급을 시켰죠. 보수도 안 만들고 관광 자원도 안 했는데 대구는 대구의 북장로교 선교사 스미스 원장님은 우리나라에 올 때 대구로 올 때 선교를 해서 올 때 72그루의 사과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 1세목은 죽으니까 2세목을 갖다가 동산의료원에다가 좀 심어서 보호수로 지정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김광석 거리 가기 전에 청라언덕 여기 가시 보면 이것도 관광 자원을 해놨어요. 개선성당 앞에 이인성 감나무, 대구시는 그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감나무 화가 오고 뭐 선조가 뭐 심었다는 나무 이렇게 해서 그 나무들을 관광 자료, 테마 자료로 해갖고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광주는 한번 허작해도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터무니로 가지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전국에서 제가 아마 여기만 있을 것 같아요. 수피아 요거 안에 기념식수가 있는데 굉장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국에 아마 여기가 기념식수는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록을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구송이라는 나무인데 볼라벤 때 여기가 태풍의 피해가 입어서 뿌리가 뽑히려고 그러니까 위에 학교 측에서 잘라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봄철에 찍었던 거고요. 이게 나구송이라는 나무 메타세과이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릅니다. 그 밑에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빔으로 남겼어요. 보시면 63년도에 10월 9일 날 심을 때 1학년 C반 학생대표 좋은 할머니 지금 되셨을 거고 담임교사 한덕선 선생님은 지금 생존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만나자. 그때 심을 때 높이를 쟀습니다. 1m. 그 다음에 밑둘레 흉고죠. 1.12. 자, 20년 후에 만났습니다. 83년 10월 9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또 높이를 쟀습니다. 9m까지 자랐죠. 흉고도 1m 엄청 컸죠. 또 20년 후에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만났습니다. 2003년도에. 근데 이때는 흉고 수고 기록을 안 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20년 후니까 2023년도에 만나시겠죠. 10월 9일 날. 그때 저 한번 취재차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 몇 분이 나오실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수피아에 물론 100년 넘은 학교지만 그 학교에 있는 터무니 나무를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광주광역시청 안에도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식수가 있는데 무슨 나무 무슨 나무라고도 않고 그냥 누구 기념식수 누구 뭐 흉고 수고 이런 거를 일절 기록을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후손들이 봤을 때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도동마을에 당산나무 후계목 지정할 때 그래서 흉고 수고를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했던 양림동의 호랑가시 나무. 아마 양림동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여기에 자리 잡았던 이유도 물론 땅값도 저렴했겠지만 그 다음에 동산이잖아요. 광고 효과도 있고요. 호랑가시 나무 때문에 아마 여기에 털을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호랑가시 나무도 생육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요 앞에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해야지 뿌리 성장이 좋아서 생육 상태가 좋은데요. 여기 기독관전 뒤쪽에 기숙사를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요리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못 다니게 하자 했는데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쯤에 그 수피아이고 테니스장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은단풍나무 3그루를 베어냈던 장소입니다. 겨울에 찍은 겁니다. 여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림동에 정일성 생가가 동구에도 있고 양림동에도 있는데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여기에도 개인이 이제 거주를 하는데 그 안에 송류나무 큰 게 있는데 아마 정일성 선생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여고 안에도 1회 졸업생부터 기념백수를 쫙 심어놨습니다. 히말리아 시다. 그러니까 나무는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홀인원 하시면 가장 비싼 나무를 기념식수합니다. 이 당시에는 비싼 나무가 히말리아 시다였습니다. 그래서 전남여고에 1회 졸업생부터 쭉 심었는데 사람의 기준으로서 여기 보시면 다 콘크리트로 덮어놓고 나무한테 이 조그만 면적에서 숨쉬고 살아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비석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 기념탑인데 광주일고에 있고요. 전남여고에 있고 옛날에 광주농고 전남과학고 안에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일본 온산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헌 날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기다 공원을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심어진 나무들은 일본 온산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왜? 나무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히말라야 시다인데 여기 있는 이 건물이 등록문화유산으로 기록이 등재가 돼서 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베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여고 그 할머니 졸업생 동창들이 그냥 전라도 말로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 지금 저지를 하시는데 저는 요 나무가 중요하지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1차 한번 베어내고 또 베어냈습니다. 건물을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무보다 건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1회 졸업생 흉고하고 수고는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 중에 몇 그루는 고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에 좋은 어떻게 보면 그 역사 터무니를 만들 수 있는 나무들 재료가 많은데 이게 활용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원래 히말라야 시다는요, 여기 서석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 죽습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여름에 요 수피에 직서광선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으로 100%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학교들이 관공서들이 멋있다고 다 이렇게 합니다. 나무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 시내에 있는 가로수들은 우리 세금으로 낸 세금으로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한번 유심히 보시면 외국 자동차 전시장 앞에 횟집 앞에는 바다 짠물 주어서 간판 잘 보이라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죽이는 건데 다시 심을 때는 우리 세금으로 심어주는 거죠. 그거를 못하게 막아야죠. 그리고 그 원인자가 그 부담을 해야죠. 근데 우리 시민들, 광주 시민들은 정이 많으셔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남대학교 안에 있는 백송 굉장히 크거든요. 흉고가 116. 근데 누가 심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창회 행정실에 가도 누가 심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의 소중함.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송이 솔잎이 3개짜리입니다. 근데 심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참. 그래서 이 당시에 백송을 심을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광주에 누가 있었을까? 추론해 보면 그 유주들이 아마 심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남여고는 조선인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고 그 반대쪽 지금은 없어진 광주여고는 일본인 학생들. 그러니까 일본인 학생들이 다녔던 광주여고는 우리나라에 아마 몇 그루 없는 그 계피나무, 개수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여기 주차장 공사하면서 뭐 5분 안에 엔진톱으로 정리를 하대요.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80년 5월을 또 기억하는 나무 준안마을이 있습니다. 기록상에도 다 나오시는데 이 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이 많이 일어났던 학살이죠, 학살. 그래서 이 말채나무가 80년 5호를 다 기억하잖아요. 화순으로 너릿재로 가는 바로 동네 앞쪽으로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무관심으로 여기 경로당을 지을 때 요 나무 주변에 있는 수로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물 내려가는 수로를 확보를 못하니까 나무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네. 근데 올해 이미 이제 다 고사돼서 지금 현장 가시면 없습니다. 현장 가시면. 그래서 현장 가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여기 표지판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인문학 주제가 터무니인데 80년 5월에 터무니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관심 없이 지나쳐 버린 것 같습니다. 전남대학교 안에 대명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명나라에서 가져다 심은 나무인데 보호수 되고 문화재 자료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왜 못 되냐면 창평에서 이게 이거를 증식을 할 때 꽃꽂이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수를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봄철에 가시면 전남대 학생회관 옆에 아주 멋지게 자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요 DNA는 명나라에서 왔으니까 기념할 만한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그 나무들은 사람도 여행을 다니지만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담에 굉장히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구청에서 농성역에서 그 화종역까지 사이에 한 3년 4년 전인가 그 상인들이 가을철에 은행 그 떨어진 그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소구청에서 강전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 은행나무가 꽃을 못 피우죠. 그러니까 그 해는 좋은데 그 한 일주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 냄새. 근데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사가 더 덜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철 더우니까요. 그늘이 없으니까 에어컨 더 많이 키셔야 되고. 여기 계신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 맛있는 집은 거기 나무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나무집, 은행나무집. 음식점이 그러잖아요. 그 집은 우리가 안 물어보고 가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기른다는 거는 주인이 기른다는 거는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당 앞에 화분에 나무가 잘 자라면 한번 가보십시오. 음식 맛있습니다. 그 정도의 부지런한 가게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화분에 나무들이 말라 죽었다 그러면 음식 맛이 그럴 겁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칠석동에 있는 은행나무. 이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곶싸움놀이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곶싸움놀이가 없죠. 바로 옆에 보용정에서 광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한 그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할머니 당산입니다. 할아버지 당산은 저 위쪽에 가면 곰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은행나무 잎이 점점 작아져요. 생육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괴고종수, 광산이시 종갓대가 안에 있는 겁니다. 포충사 뒤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가서 정철 이야기하면 여기 필문 후손들이 요 동네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정철하고는 악연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괴고종수, 걸괴, 두드릴고. 자, 이거 보시면 광산이시 이진용 육군 준장 진급 프랑카드잖아요. 조선시대 때 과거 급제를 하면 이 나무한테 지금으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기념을 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
어디 중고등학교에 아니면 요즘에 뭐 사무관부터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어주죠. 그러면 막 그 학력 조장이네 하는데 우리의 좋은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게 지금 계고정수도 있는데 한평 나산에 가면 나산 면소재지에 가면 축산 안시들이 축산 안시 집성촌에 과거 급제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거기는 농 가운데 동섬을 만들었어요. 소나무. 그리고 동섬 3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프랑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프랑카드 걸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서로 격려해주고 그런 좋은 풍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요 많이 넘어갔는데 시청 앞에 구실잡밥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제주 구자에서 갖다가 심었던 건데 관리 잘못하고 기온이 춥다 보니까 생육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 가시면 털조장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국립공원의 기대종 중에 하나입니다. 수다로고. 예, 그래서 이제 자료는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백나무, 광주에 동백나무 많은데 우리나라 동백나무 독립수로서 천연기념물로 된 게 나주 왕국의 금사정 동백나무인데 우리나라 토종 동백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울산 학성에서 가토 기요마사가 이거를 캐서 저기 풍신수길한테 상납을 했던 토종 동백 중에 하나입니다. 5가지 색에 8개 겹.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토종입니다. 그래서 울산 시청 앞에 다시 그 후계목을 가져왔어요. 일본에서 박상중 스님이. 그래서 울산 시청 앞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동백나무를 심는 거는 방화수 개념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절에 손운사, 화엄사, 나주 불회사, 운흥사, 강진 백령사 주변에 방화수 개념으로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오날 우리가 쓰는 창포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창포를 좀 가져왔는데 광주 전남에서 이거 자생지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단오날 이걸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포 비녀도 해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 간에 주고받고 해야 되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창포 물입니다. 이게 하면 샴푸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창포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한번 좀 갖다 주실입니까 누가? 네. 한번 맡아보시면 보라색, 노란색 꼽힌 거는 가짜입니다. 그 향기가 없어요. 이게 진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른 걸 가져왔습니다. 비벼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예, 선생님 이거를 꺼내서 하나 비벼서 향기 한번 맡아보십시오. 그게 진짜 토종 창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창포 문방 5호 중에 하나, 석창포 천연 가습 효과를 넣을 수 있고요. 향기 좋으시죠? 예. 그래서 석창포 갖다가 천연 가습기 만들어서 물만 부어주면 천연 가습기 역할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진을 제공했던 홍철희 선생님이 제주도의 야고라는 식물인데요. 억새에만 기생을 하는데 요걸 가져다가 심어서 5.18 공원에 가면 가을에 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랑꽃, 제가 찍은 토랑꽃인데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100년에 한 번씩 핀다고 그러는데 토랑꽃은 해년마다 핍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광주의 터무니를 느낄 수 있는 식물과 새들 관련해서 일단 강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세진 생명의 숲 3처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약 5분 정도
자리 배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김세진 처장님께서 거의 1시간 넘게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에 살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동물들이 광주에서 살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서식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식물 중에 특히 녹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녹고수들이 광주에서 오래된 나무가 있을수록 유인을 키우고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나무들이 잘 클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특히나 뭐 창포라든가 석창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활용하는 이야기를 좀 3가지로 크게 해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1시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그 청중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자기소개 가능하면 성함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사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구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김도원입니다. 그리고 광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당시에 6.25 이후에 우리나라 산야가 너무 헐벗어서 산에다 나무를 심자라는 노래까지 있어서 막 식성을 했는데, 그때 느끼다 소나무를 엄청나게 심었던 것 같아요. 그게 72년인가 됐더니 그 국가 정책이 유실수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광양에 밤나무를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이르듯이 이제는 수종을 바꿔줄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양림동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자면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고을마다 어느 정도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광주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런 운동이라든가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지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첫째고요. 둘째는 제가 아는 건축사 중에 한 사람이 가로수를 이게 나무 학대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무 학대냐 그랬더니 그 밑에 뭐 이렇게 전기선 가고 뭐 하수구선 가고 도시가스선 가고 지하철까지 가버리는데, 나무가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면적이 너무 얇아서 웬만한 태풍에 다 넘어진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교통을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의 사각지대 같은 경우 나무가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더 잘 나니까 쫌쫌이 심는 이 대한민국의 그 가로수 이런 문화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교통을 방해까지 하면서 가로수를 이렇게 많이 심어서 녹색 도시인양 허수를 부릴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저는 이게 초등학생들이 신기한 나무들을 찾아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강주고등학교를 전에 들어가 봤더니 광고에 대단히 신기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전남여고 얘기도 들었고 기타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에게 좀 이런 생태 수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정책까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범위 내에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대답해드리면 되나요? 네, 그러십시오. 예, 크게 3가지인데 네네네. 가볍게. 예예. 예. 예, 김 선생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니기다 소나무는 그 간혹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일본 말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이름이 니기다입니다.
그 일본 말처럼 들리는데 니기다 소나무, 영어 이름을 그대로 번역한 그 프라타나스처럼요. 그래서 김 선생님 의견처럼 요즘에는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산림청에서 그 경제수림, 돈 되는 나무들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그래서 돈 되는 나무 경제수림 하다가 요즘에는 탄소 중립 때문에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 중심으로 이게 심고 있어서 우리나라 산림 정책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임야, 일정 임야만 가져서 거기 내 임야에 대해서 수종 갱신을 해주세요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양림동 이야기를 했는데, 양림동의 양자가 한문으로 보면요, 나무목에, 그래서 버드나무 종류 중에 하나가 양림동에 있었는데, 버드나무 중에 한문 중에 밑으로 버들유자는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 거고요, 양림동에 있는 그 양자는 가지가 위로 솟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시나무나 황철나무 종류. 그래서 저는 누누이 광주시에서 그 회의 가거나 양림동 복원할 때 양림동을 대표하는 진짜 버드나무 좀 심자. 근데 그 버드나무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포플라 종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태리 포플라 종류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 버드나무인데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양림동을 나타나는, 지명을 나타나는 버드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서 그 주민들이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개념인데,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수는 1923년도인가 제주도의 왕벚나무,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고 소메 요시로라는 일본 왕벚나무를 처음으로 가로수로 심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도 일본 왕벚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일본 사람이 심은 건데 우리가 지금 봄철에 벚꽃놀이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토종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메 요시로라는 일본 왕벚나무의 DNA를 조사했더니 그 DNA 원형이 제주도 한라산에 지금 2군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해남 두륜산에 왕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개념은 저도 광주 시내에 가로수들이 아까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선생님, 김 선생님 의견처럼 신호등, 그다음에 뭘 가린다 그래서 요즘 가로수들을 직각으로 전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2019년도인가 촛불 집회 때 혹시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촛불 집회하는 사진 한번 보시면 거기 가로수들은 광주처럼 잘라놓은 게 아니고 직각으로 잘라놨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래서 교통 표지판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할 때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광주 시내에서 사신 분들을 보면 가로수가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유행을 따라갑니다. 소나무 다 심어 놓잖아요. 그래서 어디 교통섬에는 소나무 다 심어 놓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니까. 그 다음에 광주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광주고등학교, 광주일고, 전남여고, 요 당시 설립 연도가 비슷한 그 연도의 학교에 가면 수종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신설학교나 오래된 40-50년 된 학교에 가면 거의 수종들이 한 80%는 똑같습니다. 왜? 교육청에서 식재를 할 때 똑같은 나무만 식재를 하거든요. 근데 광주고등학교에 특별한 나무가 있는 게 이제 중국 굴피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요 나무도 그렇게 흔한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토종 굴피가 있고 중국 굴피가 있는데, 혹시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광주 제1고등학교 군의 이발관 옆에 지금도 보면 횡단보도 옆에 좀 삐져나와 있는데 거기도 굴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크기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광고에 있는 굴피나무하고 아마 동시대에 심었던 것 같습니다. 화순 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가에도 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심었다는 거는 거기에 교장 선생님, 그 학교
뭐 행정실이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나무가 귀하니까 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다니다 보면 우리 그 선산에도 보시면 비싼 나무들, 귀한 나무들은 심어 놓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집안에도 그렇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선생님? 네.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성함하고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구 양림동에서 온 박래영이라고 합니다. 그 가끔 이렇게 관방재림 가면은 그 아주 나무들이 보기가 좋은데요. 팽나무, 또 느티나무, 푸조나무 이렇게 그 나무에다가 이름을 안 써놓으면 구분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첫눈에 구분할 수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양림동에서 오신 박 선생님 앞에서 제가 그 번데기 주름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 살고 계신 선생님이신데 그 굉장히 난해한 그 질문인데요. 팽나무, 느티나무, 푸조나무를 어떻게 우리 초보자들이 눈에 바로 보고 이게 알아맞힌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쉽지만 않는데, 참고로 푸조나무는 전라북도 위쪽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지역 남쪽에만 자라는 나무고요. 자세히 보시면 팽나무하고 비교를 좀 하시면 이파리가 팽나무보다 더 크고 열매가, 팽나무 열매가 지금 붉게 열렸는데 그 팽나무 열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팽나무 나무보다 이렇게 수형이라고 그럽니다. 멀리서 보면 또 수형이 큽니다. 그래서 푸조나무가 전라남도에 천연기념물로 두 그루가 지금 있는데요. 한 그루가 담양 용산에 가시면 용산면 가기 전에 도로 옆에 한 그루가 멀리서 보면 우와 할 정도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수형이 아름답고, 또 한 그루 강진의 청자박물관, 대구면의 청자박물관 그 앞에 도로 가면 엄청나게 큰 푸조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푸조나무 열매 지금 드시면 달달하니 먹을 만합니다. 팽나무는 그 열매가 지금 붉게 열리는데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어원이 팽나무 열매를 가지고 대나무로 팽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씨앗을 넣고 압력에서 손으로 치면 팽하고 나간다 해서 팽나무라고 하는데, 저도 실험을 해봤는데 아직 요거 증명을 못 해봤고요. 그래서 팽나무라고 그러는데, 팽나무는 느티나무보다 잎이 더 둥글둥글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파리를 만져봤을 때 더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눌티에서 느티로 발음이 변화됐는데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느티나무 괴자가 나무 목에 거북구자입니다. 그렇게 쓰셔야 맞는데 회화나무처럼 괴목 해가지고 회화나무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래놓고는 회화나무, 느티나무 같이 해석을 하시는데 구분을 하셔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칡백나무와 잣나무도 잣백자, 칡백나무 백자를 같이 쓰는데, 이것도 저는 중국의 위도 경도에서 기온에 의해서 칡백나무가 자라는 지역에서는 그 한문으로 백자를 쓰고 잣나무가 자라는 지역에서는 잣백자를 쓰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책을 쓰신 분들이 같이 씁니다. 말도 같이 하고. 그래서 느티나무는 여기 보시면 이파리가 긴 잎 느티나무가 있고 좁은 잎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이파리가 길쭉합니다. 그거 잎 끝에 거치라고 그럽니다. 거치가 좀 있어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대남로에 많이 심어져 있고요. 팽나무는 광주 시내 가로수로는 없습니다. 예. 그 대답이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탤까요? 네, 제가 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잎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팽나무, 느티나무, 푸조나무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팽나무는 수영을 봤을 때 옆으로 퍼져요. 아주 비만이 있는 통통하게. 그래서 가로수로는 잘 식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아주 날씬하게 쭉 뻗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 뻗고, 그 다음에 이제 푸조는 이 팽나무하고 느티나무의 수영을 거의 짬뽕해 놓은 그런 수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팽나무 같은 경우는 수피의 그 껍질이, 팽나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느티나무는 이 수피의 껍질이 동글동글하게 꼭 우리 상처 받았으면 딱지 떨어지듯이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다음에 푸조는 매끈합니다. 그다음에 잎으로 좀 분류를 하자면 팽나무 잎은 짝꿍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잎을 중간을 딱 접어보면 한쪽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게 특징이고, 대신 느티나무는 딱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보면 이빨 모양으로 거치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균형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 거치를 보고 분류할 수 있고, 마지막 푸조는 이 팽나무하고 느티나무 잎을 섞어 놓은 것 같이 짝꿍댕이면서 그 거치가 딱 이빨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굉장히 까칠까칠한 게 푸조입니다. 그래서 잎으로도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사회자로서 조금 보충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우리 사회자님도 사회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발제하신 분 이야기를 좀 첨언을 하자면, 그 가로수가 나무가 학대가 많이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0년 작년에 저희 강주 광역시 안에서 가로수로도 최고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을 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금호동의 도계공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가로수가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잘 만들어진 사례거든요. 그래서 일부 서울에서도 시민들이 정말 가로수 잘 관리하고 잘 보존된 곳을 찾는데 그곳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도계공 아파트에 있는 대체 얼마나 가로수가 잘 관리되어 있는지 보려고 온 거예요. 막상 가서 봤더니 이 가로수 중에서 메타세카이어가 그 보도 블록을 다 뚫고 옆에 있는 그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은, 그렇게 뿌리 번짐이 이제 컸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나무를 잘라달라라고 이제 계속 민원이 왔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구에 있는 이제 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정책하신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이 가로수를 어떻게 살리면서 그 좁은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 특히나 그쪽은 그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사셔서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보는 그 보행기 좁은 거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지나갈 수 없으니까 민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가로수가 메타세카이어 나무도 살리면서 여기 있는 보행기도 지나가는 그런 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땅을 일부, 아파트 땅 안에 있는 벽을 일부 허물고 거기에 있는 공원을 좀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보도블록을 2칸을 더 늘려서 나무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보행기도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성지 같은 곳이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봄, 여름 되면 전정을 강정정을 해서 어디 진짜 보기가 흉물스럽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돼 있는 곳이 또 강주다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 기회 되시면 그 금호동 도계공 그 아파트 그 길 한 100m 정도 구간에 그렇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러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네, 좋은. 네? 아, 사진이요? 예,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제가 발제할 때 사진을 넉넉히 보여드리고 인터넷에서 도계공 가로수길 보존 이렇게 치시면 다 검색이 됩니다. 네, 예. 또 뭐 이제 또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아,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청중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여기 보시면 유튜브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번 발제하신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팝나무는 언제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나요? 예,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가장 예쁘나요? 예. 그 이팝나무는 여기 보면 그 사진상으로 나와 있는 도금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이팝나무 천연기념물도 있고 전라남도 기념물도 있고 각 시군의 그 보호수도 있는데 5월 초 입하 무렵 이게 나무마다 지역마다 피는 시기가 한 3, 4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제가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입하, 우리 24절기 중에 입하 무렵, 거기가 5월 5일 어린이날 이쪽 무렵이 되는데 입하가 한 2, 3일 지난 뒤에 가보시면 도금마을이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들이 멋있는 곳이 곡성 인면에 가면 인면 음화총이라는 데가 그 말무덤 음화총 유팽로 장군의 그 사당 가기 전에 가다 보면 굉장히 멋있는, 제가 오늘 사진으로는 안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멋있는 이팝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멀다 그러시면 화순에 화순 읍사무소 안에도 멋있는 이팝나무가 있고요. 광주 있고 화순 있고 전라남도 여러 군데 이팝나무들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입하 지나서 한 2, 3일 후에 거기 찾아가시면 가족들하고 이팝나무 기행한번 하셔도 흰 쌀밥을 많이 보셨으니까 배부르는 여행이 되실 겁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주로 5.18 전후로 한 2주 간격으로 해서 꽃이 피는데 이게 매년 체크를 해보면 한 2주씩 이렇게 앞당겨지더라고요. 그죠? 이팝나무 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기후변화하고 이게 지표종으로 사용할 만큼 이게 이팝나무가 꽤 그 피는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꽤 심각한 기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수종 중에 하나 이팝나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꽃 피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그 무렵의 지역별로 한냉 기운이 온다든가 그러면 또 피는 시기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꽃이 성숙이 잘 안 돼서 피면 보면 꽃은 피었는데 그렇게 화려하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맞추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예.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걸로 알고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강주천에도 수달이 많이 있나요? 예, 루이님이 질문하셨네요. 예, 광주천에도 운 좋으면 낮에도 관찰 가능하고, 그 수달은 특징이 자기 영역을
배설물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광주천을 가시다가 뭐 바위가 좀 있다, 물 위에 바위가 있다면 유심히 보시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수달의 배설물이니까 거기 안에 물고기 비닐이 많이 나와 있겠죠. 뼈 이런 것들이 거기가 많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달이 사는 행동 반경 내이니까 저도 낮에도 관찰을 좀 했고 육안으로.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관심만 가지시면 수달은 자주 볼 수 있는 광주천의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은 참고로 수달을 복원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달을 한번 시민들이 보시고 광주천 오염되지 않게끔, 그래서 오염 행동하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서로 감시자 역할로 그런 걸 한번 같이 행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무등산 상류 쪽, 그러니까 증심사천에서도 수달이 한 4개체가 발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자연자원조사에 나와 있거든요. 예, 소태천 쪽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강주천에 수달이 한 5개체, 그리고 네. 영산강 수달이 거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수달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장 큰 문제를 뭐냐, 지금 강주천이 양동 복개하천하고 그다음에 소태천에 또 복개하천, 이런 복개하천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오염이 많아서 무등산에 살고 있는 수달과 영산강에 살고 있는 수달에 이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친상관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자로서 궁금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광주가 복개되어 있는 게 용봉천도 복개가 되어 있고 동계천도 복개가 되어 있는데 청계천처럼요, 그거를 걷어내야지 생태계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광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 중에 하나인데, 수달이 소장님 의견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종 다양성을 위해서도 인간이 간섭할 수는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복개하천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복개하천 걷어내는 건 쉽지 않는 앞으로 백년강주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공약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SNS상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사직공원에도 새와 동물들이 많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예. 강주공원에서나 사직공원 뭐 새나 동물들이 많이 목격되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네. 그 광주의 도심공원,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고마워해야 될 게, 그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광주공원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그 광주공원이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을 떠났던 일본의 황태자의 생일을 기념을 해서 그 당시 1938년인가? 그 당시 일본이 식민지로 지금 나가 있던 나라의 대표 나무 한두 그루를 갖다가 심었던 게 강주공원의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교과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광주공원, 사직공원, 사직공원은 조선시대 때 사직단이 있어서 사직공원인데 도심공원에 안에 숲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조류들, 특히 주변에 사신 분들은 봄철 되면 꾀꼬리 울음소리는 늘상 아마 들으실 거고, 뻐꾸기 울음소리도 들으실 거고, 그래서 새들 울음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도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중에 그런 새들의 자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파트에서 저 새 소리, 검은등 뻐꾸기 소리라든가 꾀꼬리 소리를 한두 달 듣는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삶의 질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광주공원, 사직공원에 그런 조류와 동물들이
다양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가 계속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도심의 이미지 숲이고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좀 같이 활용하고 보존 보호했으면 합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걸로 이해를 하면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강주 도로에 은행나무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도로에 많은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 자세히 보시면 1970년도에 금남로 개설하고 그 당시에는 가장 가로수로서 각광을 받았던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공해에 강하고요. 가을에 노란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은행 열매가 누가 안 주워가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은행 열매가 가격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관할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 가로수로 심어서 단풍 드니까 좋고요. 여름에 녹색을 하니까 좋고 그다음에 가을에 열매 떨어져서 그거 주변 사람들이 주워 파니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은행 열매 때문에 가을에 냄새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주일만 참으시면 되는데 그 일주일을 못 참으셔서 민원 넣고 그래서 뭐 가끔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제초제를 집어넣고 아니면 껍질을 벗겨내서 인위적으로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데 광주 시내에서 식당들 중에 그 은행 열매 떨어질 때 식당이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받고 식당을 들어오니까. 그래서 식당 주인 사장님들이 은행나무를 모르게 드릴로 파서 제초제 넣고 죽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식당들은 장사가 잘 됐을까요? 다 문 닫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도 기억 속에 은행나무집, 감나무집 오면 음식에 무조건 맛있다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그런 나무 관리 잘하는 식당들은 주인의 품성도 바르고요. 부지런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식당 안에 화분을 잘 가꾼 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음식 맛있습니다. 화장실 가시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거기 식당 안에 화분들이 말라 죽었다. 그 화분에 물도 못 주는데 음식 하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요즘에는 관에서 은행나무를 새로 식재할 때는 암수를 구분을 해서 순나무만 심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그 가로수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어찌고 베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죄송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1년 내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가로수 한 그루가 우리한테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주일만 참으면 근데 이제 여기 질문하신 분께서는 왜 이렇게 도로에 은행나무가 많은가요? 이 대답인데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일제시대 때 사실은 가로수의 식재를 단일화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가로수를 느티나무 아니면 은행나무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 퍼센테이지 자료를 봤더니 거의 60%가 은행나무 또는 느티나무로 이렇게 식재하는 그런 현상을 빚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학회나 전문가들이 계속 정책 제안을 해왔습니다. 가로수 갱신이 필요하다. 일제시대 때 대부분 심었던 가로수하고 은행나무를 그 지역에 특히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북부나 중부에 이 각 지자체에 갖고 있는 지역의 그 특수함, 미기후를 고려해서 수종을 다시 선정하고 가로수를 권장하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가로수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숲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갱신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대부분 느티나무 있지 않아요. 대부분 구실잡밥나무라고 아까 시청에 심었던 그런 상록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식재로 다 해서 마치 그 제주도를 하늘에서 내려다 봤으면 그 녹지 섬처럼 녹지 속에 있는 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서 가로수들을 대부분 다 갱신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를 이제 자제하고 그걸 대신하는 이팝나무로 바뀐다든가, 이게 그 시대별로 트렌드가 지금 바뀌면서 특히 금남로라든가 이렇게 부산 해운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다밥으로 인해서 가로수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얹혀서 그 조형물을 따라서 동굴식물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가로수 갱신을 많이 바뀌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 바꾸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옛날처럼 은행나무가 많지 않고 대부분 이것이 이팝나무라든가 뭐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심고 있는 그 못나무라고 상록수 나무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갱신하고 있습니다. 요수에 가보시면 거기는 또 요수 나름대로 또 상록수들 많이 식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SNS 유튜브에 나온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로서 마지막 진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 지표식물 수달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되는 거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무등산하고 지금 장록습지 이런 데는 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멸종위기종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서식처로서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수달들처럼 멸종위기종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 확대를 한다 하면 강주에는 어느 곳이 있는지, 좀 그런 곳에 왜 그렇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또 어떻게 좀 보존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달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은 이쪽 광주천, 그다음에 저 담양 쪽에서 흘러오는 극락강, 그다음에 장성 쪽에서 나오는 황룡강, 이쪽에 합류 지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습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것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의 접근도 쉽지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야생 동식물도 많고요, 수달의 먹이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천에서 수달의 영역을 서식 간격을 넓힌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심사 쪽에서 계속 계곡으로 올라가도 수달의 먹이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너리째 쪽으로 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 사는 물고기의 수량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달의 서식 간격을 넓힌다는 건 한계가 있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담양 쪽에서 내려오는 영산강의 지류인 극락강, 항룡강, 그다음에 요 광주천이 내려가는 그 합류 지점 두물머리라고 그러죠. 그쪽에 습지 개념의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이의적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그런 수달들이 사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수달의 어떻게 보면 서식 환경을 확대를 해서 서식 환경을 잘 해놓으면 수달의 증식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시민들하고 광주시에서 관여를 좀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달이 사는 서식처 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장장 2시간 동안 이렇게
발제도 하시고 청중들이나 또 SNS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저는 광주를 민주 인권 도시라고 우리도 그러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 광역시에 있는 천연 기념물 일단 나무 개념입니다. 항구로 딱 있습니다. 충효동에. 그만큼 광주가 아시아 중심 문화 도시라고 그러는데 천연 기념물의 후보 나무들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아시아 중심 문화 도시고 그러는데 광주 시민들이 좀 나서서 천연 기념물 후보군들이 많은데 문화재청에 천연 기념물로 항구로 있는 거 말고 각 광주 5개 구별로 한 그루씩의 천연 기념물을 좀 지정받게끔 하는 운동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 나무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나무에서 나오는 민속 문화가 그거를 문화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광주가 문화 상품의 다양성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에도 천연 기념물을 지정을 할 수 있는 운동과 또 그걸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문화를 좀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광주의 동식물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생물 다양성하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서식처를 잘 보존해서 이런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서식처를 잘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식재하더라도 좁은 곳에 그 나무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특히나 지리산 천년송처럼 그 지역에서 1000년을 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숲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결국은 그 안에서도 이제 위인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광주도 그렇게 인재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권의 도시, 또 푸른 도시, 녹색의 도시,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우리 김세진 광주 생명의 숲 전 사무처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또 이 인문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